뭐 하면 얼마, 뭐 하면 얼마, 아니면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기준이 좀 있으십니까? 물론 그게 다 자녀 통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네. 뭐 자녀가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용돈이죠. 용돈을 세팅을 할 때, 세팅이라는 표현이 좀 맞죠? 세팅 용돈을 맞죠? 세팅을 할 때 네. 사람들은 어떻게 용돈을 주냐 물어봐요, 애한테. 되게 궁금합니다. 저도. 예. 용돈 얼마 줬으면 좋겠니? 그러면 10,000원, 일주일 10,000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럼 왜? 철수도 10,000원 받는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럼 10,000원 정도 필요하나 보다. 10,000원. 그럼 어느 날 또 애가 와요. 아빠 돈 좀 더 줘요. 왜? 그래. 철수가 사실 50,000원 받는데 10,000원은 너무 적어. 그러면은 아빠는 생각을 하죠. 야, 50,000원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한 30,000원 정도로 하자. 알았어. 근데 이렇게 용돈을 주는 게 맞을까? 이거는 그냥 이 대상과 이 대상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돈을 가지고 아이를 비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예산을 세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산서 짜는 것처럼요? 예. 회사에서 지금쯤이면 예산 다 거의 끝났겠네. 11월이면 예, 추석 지나면 시작하니까 거의 끝나. 10월이면 뭐 거의 끝나죠. 처음에 올해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이가 그동안 과거 지출을 뭘 했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너 일주일 있으면 일주일 동안 돈을 어떻게 쓰니? 그러면은 내가 학용품 1,000원짜리 샀고 뭐 어디 현장학습 가는데 과자 1,000원 사 먹었고 애들이랑 뭐 떡볶이 2,000원 사 먹었고 음료수 1,000원 사 먹었어. 한 5,000원 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일주일 정도 5,000원 들어? 그러면 아빠가 용돈을 우선 일주일 단위로 줄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면 애들은 한 번에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를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에 5,000원을 줄게 라고 해서 5,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4,000원을 주는 거예요. 한 80%. 1,000원은요? 1,000원은 안 주는 거죠. 왜냐? 회사에서 예산을 올려요. 내가 올해 얼마 써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예산을 뭐 100억 쓴다고 올리잖아요. 잘려서 와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잘려서 옵니다. 그렇죠. 네, 반 80억으로 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80억 가지고 어떻게 살까 내년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래 내가 영업이익을 더 높이고 수익을 더 내가지고 더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일 못하는 사람은 기획팀하고 친해져가지고 전용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추가 예산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추가 예산에도 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0원만 줬어요. 그럼 아빠 1,000원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아껴서 써봐. 전략하는 습관을 먼저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소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음료수를 안 먹든지 떡볶이를 좀 덜 먹든지 한번 해봐.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제 쓰기 시작해요. 그럼 모자란 순간이 분명 옵니다. 네. 아빠 더 줘요 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는 그냥 그래? 모자랐어? 더 줄게 이게 아니에요. 집에 메뉴판이 붙어 있어요. 무슨 메뉴판이요? 집안일 메뉴판. 뭐 설거지 1,000원, 분리수거 1,000원, 또 뭐 빨래접기 500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소비를 했으면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동해서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가지고 5,000원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만약 진짜 써야 될 일이라면. 근데 그렇게 저축을 그러니까 전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은 잘 안 써요. 우선 소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노동과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용돈이 남아요. 남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남으면 보통 아빠 입장에서는 야, 저 지난번에 10,000원 준 거 있잖아. 뭘 또 달라 그래.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남아도 또 줘요. 똑같이. 그래야 아이가 그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모으는 재미를 좀 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단위로 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들려요. 2주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럼 2주 단위로 돈을 좀 더 주겠죠? 그럼 돈을 더 주면은 얘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회사 입장에서 100억짜리 예산을 받던 팀이 200억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그럼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키우기 시작해요, 얘가. 처음에 다 쓰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나눠서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달 단위로 주고. 그렇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용돈을 뭐 그래 너 1등 했어? 받아! 막 이러면은 오늘 아빠 기분이다 쏠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빠 기분이 안 좋은 날 아빠 용돈 좀 줘 그러면 야 아빠가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는데 넌 여기서 무슨 용돈 타령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그리고 돈은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안에서 노력을 하는 건데 얘는 노력을 눈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건 맞지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들이게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잘 좀 시스템이 잘 굴러갑니까? 아, 그럴 때도 있고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여기서 저희 집은 무조건 이렇게 다 굴러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돌발 상황이라도 잘 안 된다라는 걸. 네, 근데 아이한테 이렇게 앞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아이는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가요. 사방팔방으로 갈 때 제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으면은 아이가 이렇게 가면은 다시 이렇게 데려다 놓고 또 이렇게 가면 여기 데려다 놓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직선을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맞춰가는 거지. 이렇게 다 튀어갑니다. 아이들은 튀어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거기서 이 직선에 세워야겠다는 부모의 마음이 없으면 같이 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튀는 아이들을 조금씩 그렇게 갖다 놓는. 그렇게 하시고 그게 시간도 걸리고 네. 되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시간도 좀 더 보내야 되는 거고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 100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1등하면 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100점 맞으면 뭐 사줄게. 그러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100점 맞아서 뭘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를 보면 조금 달라요. 네가 노력을 한다면 아빠가 뭘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력하는 과정이 네가 하는 목표와 맞아 떨어졌다라면 그리고 노력을 열심히 하면 그게 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를 아빠가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래 해줄 수 있어. 근데 매번 해주진 않을 거야. 네가 노력하는 거를 그렇게 보여주니까만 하는 거지. 그렇게 약간 교육을 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은 1등하면 뭐 사줄게 라고 하면은 그 보상이 없어졌을 때 1등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되게 비슷해요. 시험 점수를 잘 맞으니까 공부를 하거든요. 어린이들은 그 과정의 노력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성인이 돼서 아이들이 책을 안 봐요. 실제로 출판 시장을 보면요, 거의 70-80%가, 제가 듣기로는 70-80%가 학습지 시장이에요. 네. 학습지 시장이고 성인이 됐을 때 독서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말 재밌는 특성이에요. 근데 공부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평생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경제나 부동산에 대한 것도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매번 바뀌니까. 우리의 학생들은 학생 때 공부를 하고 그 시험 점수라는 보상이 없어지면은 더 이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좀 독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죠. 뭐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더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조금씩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도 과정에 대해서 중시하고 내가 이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점수가 아니라 혹은 자격증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의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공부들이 있구나, 이거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적이나 결과 자체보다 네, 결과가 아니라 네 과정을 보여라 나한테, 약간 그런 걸 안내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다? 쪽집게로만 가르쳐요. 네, A 하면 바로 답 나오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제 수능이었잖아요. 네.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어떻게 만점을 맞았냐라고 하면은 저 대치동에서 쪽집게 가위 받았습니다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라고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기하게도. 네, 신기하게도. 근데 그 사람들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런 인터뷰도 있더라고. 만점자한테 뭐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극복을 했냐.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킬러 문항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나 맞아야지. 근데 그 사람 인터뷰가 진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킬러 문항 같은 거는 신경 안 썼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남들은 그 킬러라는 마케팅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막 공부를 쏟아부을 때 이 사람은 그냥 기본기를 다져간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킬러가 없었던 거 아닐까요? 공부를 잘해서? 그 사람이 진짜 킬러네. 근데 결국 그렇다라는 거예요. 투자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가 부동산을 본다? 좋은 부동산이 무엇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쪽집게로 답을 되게 원해요. 역세권이다. 이거 사? 네, 역세권이다. 아니면 뭐 학세권이다.
요즘엔 뭐 슬세권이다, 다세권이다, 스세권이다, 숫세권이다. 숫세권이다. 정답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얼죽신이다. 뭐 얼어 죽어도 신축을 사야 된다. 근데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게 그 신축이 시골에 있으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네.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쪽집게로 원하는데 진짜 내가 투자를 잘하려면, 경제적으로 효용을 얻으려면 이게 진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하는 거를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수능 만점자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돼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풀 수 있듯이, 부동산도 시대에 따라서 입지나 조건은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도 계속 바뀌고요. 근데 바뀌었을 때 뭐가 가치 있는 부동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걸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고.